네, 방금 들으신 것처럼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4,954명 발생하면서 이틀 연속으로 4,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위험도는 전국 단위 2주째 매우 높음을 유지했고요. 수도권은 의료 역량 대비 확진자 111.2%로 한계치를 초과한 상황입니다. 한편 오미크론 확진자가 N차 감염에 해외 유입까지 계속되면서 방역당국은 접촉자 추적 관리에 고심 중인데요. 관련 내용들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 발표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거의 5천 명에 가깝게 나왔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점이 중증 환자 수가 연일 700명대를 기록하면서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중증 환자가 계속 12월 달 들어서면서 계속 700명대를 보였거든요. 네. 그리고 점차 계속 증가하는 추세고 지금 거의 800명 가까이 육박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우려스럽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중환자 수가 만약에 900명을 넘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수치상으로 전국적으로는 80% 병상 가동률을 보이고 있는데 네. 이 수치가 사실상 계산상으로 나와 있는 수치지 거의 포화 상태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위중증 환자가 계속 증가를 하게 되면 상당한 부담이 되고 심지어 치료도 제때 못 받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나오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또 제가 보는 견해 중엔 오늘 신규 확진자 수가 거의 5천 명 가까이 발생을 했거든요. 지난주 화요일에 신규 확진자 수가 3천 명을 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굉장히 큰 폭의 증가세가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월요일 대비 화요일에서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스러운 단계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내일부터 이제 평일 기준으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제 신규 확진자가 크게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당초에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오늘 신규 확진자가 발표되기 이전에 6천 명대를 보일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네. 오늘 발표된 수치를 기준으로 보면 최대는 8천 명대까지도 내일이나 모레쯤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이렇게는 보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위중증 환자의 대부분은 돌파 감염이 발생하면서 60대 이상에서 주로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전 연령대에 거쳐서 신규 확진자 수가 증가를 하게 되면 이에 따라서 일정 비율로 또 위중증 환자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중증 환자 수가 900명을 넘게 되고 그러면 사실상 계산상으로 봐도 완전히 소진된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의료 대응 부분, 중증 환자가 많다 보니까 현재 우리의 의료 대응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은 우리가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전환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이미 사실상 포화 상태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네. 의료 대응 역량이 거의 한계치를 넘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방안은 신규 확진자 수를 가급적 줄여야 된다 이렇게는 보고 있고 더불어서 지금 추가 접종을 그러니까 3차 접종을 빨리 추진을 하면서 60대 이상에서 돌파감이 발생하는 사례들을 빨리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시는 그 의료 대응 역량을 수치로 보면은 확진자 비율 대비가 111.2%. 이게 전주에는 89.5%였는데 21.7%포인트나 증가를 했거든요. 일주일 만에 20% 넘게 증가한 게 굉장히 크게 느껴지거든요. 이건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지금은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입원을 못 하시고 치료를 못 받으시게 되니까 이 부분, 그러니까 병상이 부족한 부분과 이렇게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못 받게 되는 부분이 말씀하신 의료 대응 역량 기준에 다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감염이 됐을 때에 조기에 치료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만 이후에 임상 증상상에서 예후가 나빠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데 초기에 이렇게 입원을 못하고 대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급속도로 예후가 안 좋아지면서 실제로 중증으로 이어지는 사례 그리고 나아가서는 안타깝게도 사망까지 네. 이어지는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해 주신 사망자의 90% 이상이 60대 이상이고 고령층에서 특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위중증 환자 80% 이상도 60대 이상이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60대 이상의 3차 접종률 20%도 채 되지 않는다고요? 지금 그 고령층에 대한 그 3차 접종 진행 속도가 굉장히 좀 더딘 편입니다. 그래서 일단 보면은 그 2차 접종을 마친 시점에 따라서 아직까지도 60대 이상, 그러니까 접종을 원하시는 분들도 아직 순서가 안 돼가지고 못 맞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굳이 우리가 4개월이라고 하는, 물론 이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과학적 데이터는 있습니다만 이거보다는 시기에 맞춰서 연령대별로 빨리 추가 접종을 진행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접종을 원하시는 분들도 못 맞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이미 접종 시간이 지나신 분도 계신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빨리 독려도 필요하고 어떤 계획의 수정도 일정 부분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확진자 수가 늘면 그만큼 비례해서 위중증 환자 수도 늘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 우리나라만 유독 치명률이 더 높아졌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지금 우리나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병상 부족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함께 반영이 되면서 적절한 시기에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못 받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사망까지 이어지는 이런 사례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그래서 어제부터 4주간 방역 강화 방안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교수님이 보실 땐 이렇게 거리두기 방안이 시작이 되면 언제쯤 그 효과가 나타나리라 전망을 하시는지요? 보통은 과거 사례를 봤을 때는 이렇게 방역 강화 조치를 취하게 되면 한 2주 정도 후에 효과가 좀 눈에 띄게 보이는 경향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러니까 특별 방역 대책 4주 동안 시행하는 그 방역 강화 정도를 보면 실제로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네. 주로 이제 백신 접종에 포커스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방역 패스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으로만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물론 사적 모임 인원도 수도권 전국 4명씩 줄기는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큰 효과를 보일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더불어서 지금 뭐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어떤 위험도가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비단 단계적 일상 회복 때문만인가라는 생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지금 12월 달이기 때문에 계절적인 요인도 분명히 작용을 했을 거다. 그래서 작년 사례를 보면 12월 중순이 넘어가서 하순 때 최대치 정점을 보인 사례가 있거든요. 3차 대유행 때.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이제 방역 조치가 과거 4단계에 준하는 수준이라고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절적인 요인이 작용을 하면서 12월 하순 때가 되면 10,000명 수준도 훌쩍 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순간인 거는 맞습니다. 그러면 좀 더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단계에선 유일한 방법은 규제를 강화하는 방법, 그리고 더불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적어도 60대 이상의 고령층에 대한 3차 접종을 빨리 추진하는 방법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는 보고 있고 네. 지금 방역 패스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하고 있는데 그 기준점은 안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접종까지 마무리를 하신 분들이 백신 패스의 적용 대상자가 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60대 이상인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 2차 접종까지만으로는 굉장히 불안전하고 3차 접종을 적어도 접종을 받으셔야 되는데 일단 지금 현재의 백신 패스의 적용 기준이 연령대랑 상관없이 2차 접종까지 완료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방안은 적어도 우리가 이제 기준점을 방역 당국에서 60대 이상은 4개월, 2차 접종 후에 4개월 후에 3차 접종을 맞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 시점이 넘어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백신 패스 적용에 제외를 시켜야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60대 이상의 고령층에서 3차 접종 비율이 20%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높이려면 이러한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이 부분은 어떤 강제적인 부분에 어떤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더불어서 우리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감염에 취약하신 분들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아무래도 이러한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연령대로 나눠서 이렇게 백신 패스의 적용 기준, 그러니까 2차냐 3차냐 이 기준을 좀 수정을 해서 차등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방역에 취약한 계층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특히 청소년들이 방역에 취약한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 방역 패스 논란도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이 청소년들이 지금 일단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는 보십니까? 당연하죠. 지금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전환을 하면서 가장 위험한 어떤 연령대 그룹이 소아청소년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백신 접종률 자체도 성인 대비 상당히 떨어지는 수준이거든요. 지금 뭐 16세에서 17세 같은 경우에는 접종률이 64%를 보이고 있고 반면에 12세에서 15세 같은 경우에는 겨우 13% 정도밖에는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로 반영되면서 최근 확진자의 최대 20%까지도 소아청소년들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아청소년들에 대해서 내년 2월 1일부터 방역 패스 적용이 시행이 되는데 제가 볼 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학원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학습권하고 관련성이 분명히 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정부에서는 학습권보다는 안전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같은 잣대로 보면 학교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제가 보기에는 수정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만약에 학원을 백신 패스, 그러니까 방역 패스를 적용을 시키게 되면 거의 지금 소아청소년들, 특히 청소년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한 개 이상의 학원을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한 제한성이 가게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대신에 방역 강화를 시키는 게 더 맞는 방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방역 당국에서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면 마찬가지로 학교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전면 등교를 추진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부분 등교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형평성이 맞아야지만 아무래도 방역의 주체가 되는 국민들이 잘 따라줄 수가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 학교와 학원에 적용되는 지침이 좀 다른 것 같다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방역 패스와 관련해서 청소년 백신 접종과 관련한 데이터가 나온 부분이 있습니까?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6세에서 17세 같은 경우에 접종률이 64%인데요. 지금 감염자를 보면 10만 명당 4.9명 정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네. 반면에 12세에서 15세 같은 경우에는 13% 접종률을 보이고 있는데 10만 명당 10명이 넘어가는, 그러니까 10.2명 정도, 그러니까 적어도 2배 이상 높은 비율로 감염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봐서는 아무래도 백신 접종하고 분명히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물론 이 부분이 전체를 다 설명할 수는 없는데 하나의 데이터로서 이렇게 백신 접종률과 감염의 위험도상의 상관관계가 특히 이제 청소년들에서 굉장히 네네. 두드러지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백신 접종은 언제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지금 뭐 2월 1일부터 지금 현재 이제 12세 이상에 대해서는 접종이 가능한데요. 그러니까 지금 학기 중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아직 백신 접종에 본격적으로 참여를 안 하고 있는데 예. 아무래도 기말고사 끝나고 이제 방학이 들어가게 되면 이 방학 기간에 아마 접종이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는데 2월 1일 방역 패스 적용 시점까지 맞추려면 적어도 12월 중하순에는 1차 접종을 마무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부분이 안전성 논란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을 맞고 위험도에 노출되는, 그러니까 그거의 이상 반응에 의한 위험도보다는 실제로 감염의 위험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잠재적 이익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지금 소아청소년들도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오미크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오늘도 오미크론 확진자가 12명 추가됐습니다. 어제도 12명 추가되고 오늘도 12명이 추가가 돼서 현재 36명으로 집계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의심 사례로 분류됐던 분들, 그러니까 접촉 관계가 있었던 분들 중에서 지금 그러니까 오미크론 확진이 12명이 늘어났는데, 뭐 제가 보기에는 그 오미크론 이전 확진자랑 밀접 접촉을 하게 됐을 때에 코로나19 확진이 됐으면 거의 100% 가깝게 오미크론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다 인천 그 교회와 연관성이 있는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연관성이 없는 데에서 이런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지역사회 전파가 일어났다 이렇게는 생각할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이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좀 위험한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인천에서 첫 확진자가 나왔고 인천을 고리로 해서 지금 안산 충북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인데 그 종교시설이 현재로서는 방역 패스가 적용되는 그 지역에서 제외가 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은 종교시설은 방역 패스에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이 네. 부분이 계속 또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이제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당장 2월 1일부터 백신 패스, 방역 패스가 학생들한테 적용이 된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왜 방역 패스를 적용을 안 하느냐?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이 수시로 이제 입장하시는 분과 아니면은 나오시는 분들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이걸 확인하기가 어렵다라는 이유로 지금 방역 당국은 종교시설에 대해서 방역 패스를
적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과거에 대표적으로 방역 강화 조치가 취해졌던 그 그룹이 유흥시설과 종교시설이었습니다. 물론 종교시설에 대해 계속 이렇게 방역 강화로만 가는 게 또 종교시설 관련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불만이 있을 수가 있는데 네,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종교시설발 집단 감염이 이렇게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이렇다 보니까 지금 이 시점 비단 이게 어떤 특정 어떤 시설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 강화를 취하는 게 맞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예. 네, 그리고 이 오미크론 이 확진자 중에서 외국인 비중도 많다는 점,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 분들 중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외국인들이 많으면서 이들의 동선 추적이나 역학조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인천교회 같은 경우에 한때 초창기에 당시 진행됐던 프로그램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있었다라고 알려지면서 지금 외국인 확진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외국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내국인 우리나라 국민들에 비해서는 백신 접종률이 상당히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70%를 넘긴 수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이 여전히 많다 이렇게는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을 계속 우리가 이제 많은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신분상의 어떤 불안전성 때문에 신분 노출을 꺼리는 부분이 상당히 네.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된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을 극복을 하려면 고용주께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지금 불법 체류이신 분들이 접종을 위해서 신분을 노출을 했을 때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보완을 하려면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집단 감염이라든가 이런 감염 사례가 나오게 되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또 규제하는 방안으로 간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당근과 채찍이 같이 있어야지만 지금의 상황을 그러니까 백신 접종률 외국인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백신 접종 관련해서는 신분 증명 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만약에 불법 체류인 게 확인이 돼도 관련 당국에 전달을 안 하는 식으로 하면서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있다고는 알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한꺼번에 생활 환경이 원룸에서 같이 지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추측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맞습니다. 그게 가장 대표적으로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직장 안에서도 문제가 물론 되기는 합니다만 네. 지금 숙소 자체도 숙식을 같이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집단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이 부분이 한번 감염원이 해당 시설에 들어오게 되면 급속도로 전파되고 대부분이 확진이 되는 사례들이 나온다 이렇게는 보고 있고 지금 더군다나 이제 오미크론 아직 초기 단계이긴 합니다만 전파력이 상당히 높은 거는 거의 확실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우려된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분들에 대한 접종률을 조금 더 높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들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 정서로 이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오미크론 얘기를 더 해보면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오미크론 확진자들의 증상이 경미하다. 이 부분이 알려져 있습니다. 교수님이 보실 때는 앞으로 어느 정도의 확진자를 분석을 해봐야지만 이게 정확히 알 수가 있을 거라 보십니까? 이 부분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자료들도 축적이 돼야 된다 이렇게는 보고 있는데 일단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남아공 사례가 확진자가 가장 많기 때문에 남아공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남아공에서도 데이터가 나오는 게 일단 전파력은 상당히 높다. 그래서 최대 5배까지 높다. 델타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반면에 말씀하신 것처럼 경증이나 무증상인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확진자들 중에 입원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이 상당히 낮은 비율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은 앞으로 제가 보기에 한 달 정도의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어느 정도 가시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감염력이 높은 거는 거의 100% 확실해 보이는 네. 걸로 보고 있고요. 병원성과 관련돼 있는 부분은 상당히 높은 어떤 신뢰도를 가지고 떨어진 부분은 맞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대부분의 확진된 사례가 국내외 전체 다 저연령층, 연령이 낮은 그룹에서 주로 확진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고연령층 60세 이상이나 기저질환자가 감염됐을 때는 어떨 건지에 대한 물음표가 항상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고 만약에 그 고연령층에 대해서도 감염됐을 때 증상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떨어진다라고 하면 이 입국자 관리를 지금처럼 이렇게 강화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오미크론이 확산이 되면서 델타를 대체하게 되면 델타는 여전히 감염력도 높으면서
병원성이 상당히 네.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오미크론이 지배종이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 부분이 방역 관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뭐 독일에서 한 전문가가 뭐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수 있다라고 그런 얘기했던 네. 것처럼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뭐 있어 보인다. 근데 요게 정확하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방역 정책에 적용을 하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성 관련돼 있는 데이터가 보다 명확하게 나와야 된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일각에서는 뭐 반박도 있습니다. 그거 너무 긍정론이다. 오미크론이 변이를 넘어서 변종까지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비관론도 있더라고요. 글쎄요, 이 뭐 바이러스 자체는 굉장히 변이를 잘 일으킵니다. 특히 RNA 바이러스는 더 그렇고요. 코로나19처럼. 예. 근데 반면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다른 RNA 바이러스 대비 또 교정하는 기전도 함께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변이율이 높긴 한데 앞으로 제2의 오미크론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속 나오고 특히나 지금 오미크론이 그 아프리카 지역에서 나왔다라고 해서 백신 접종률이 낮은 부분이 문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고요. 이렇게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 이 백신의 효과를 회피하려는 방향으로 계속 변이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네. 계속 변이는 일어날 거다. 근데 변이가 일반 100%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는 변이가 진행되면 병원성이 낮은 방향으로 갑니다. 전파력은 반대로 높은 방향으로 가고 그렇기 때문에 변이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대해서 아무래도 전파력이 높기 때문에 많이들 걱정을 하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남아공 등 방역 위험 국가국의 9개 나라에 대해서는 입국이 금지된 상태이고 뭐 일본 같은 경우를 봐도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을 아예 금지시켰거든요. 우리나라도 좀 입국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단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성 부분이 아직 물음표로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미크론을 관리할 수 있는 현 단계에서는 최대한 유입을 차단을 해야 된다 또는 확산을 차단하는 방법이 유일하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아무래도 입국자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고 현재 9개국에 대해서 입국 금지 조치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일정 부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현재 오미크론이 확인된 국가가 40개국을 넘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전체를 다 일본처럼 전체를 다 막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상 이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적어도 지역 사회에서 큰 폭으로 확산된 국가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입국 금지 조치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고 가장 대표적으로는 일단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 내국인 외국인을 가릴 것 없이 지금 자가격리 조치 내지는 시설 격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상당히 도움은 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홍콩에서는 이 복도를 사이에 두고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이 됐다. 네. 따라서 공기 접촉으로 인한 감염 가능성도 제기가 된 상태여서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원래 코로나19 바이러스 자체가 공기 전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항상 일정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제한적인 어떤 환경에서는 공기 전파 가능성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오미크론이 공기 전파를 일으키는 게 뭐 이상한 그런 사례는 아니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다만 공기 전파라는 용어 때문에 이게 막 공기 중에서 멀리까지 확산하고 막 네네. 그런 네. 개념이 아니고요. 실제로 모든 바이러스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작은 수증기 입자에 실려서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공기 전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 일정 부분 요 코로나19는 변이랑 상관없이 공기 전파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근데 더불어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홍콩 사례 같은 경우에는 복도를 사이에 둔 호텔에서 두 방 사이에서 전파가 확산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례는 오미크론 자체가 전파력이 델타보다도 뭐 최대 5배 이상 높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 체내가 어떤 임상 증상을 감염에 의해서 느끼려면 일정 숫자의 바이러스가 체내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네. 뭐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 1,000개 정도의 바이러스 입자가 들어와야지만 병을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는 델타보다도 감염력이 높다 보니까 그거보다 적은 숫자의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이게 임상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항상 조심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마스크 착용이나 거리 두기도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소용이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좀 두려움을 갖게 되는 이유는 두 사람이 모두 백신 접종자였었고 또
오미크론 변이에 특화된 백신이 아직 나오지는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게 백신을 좀 특화해서 새로 만들고 다시 맞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떨까요? 이 부분이 일단 뭐 각 제약사 대표적인 제약사들에서 지금 오미크론에 대한 백신 개발에 착수를 해서 앞으로 뭐 2달에서 3달 후면은 출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오미크론의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병원성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 위험성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추가적으로 오미크론 백신 접종 여부가 결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백신 회피 능력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 접종에 의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예방 효과나 중증화 예방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추가 접종은 비단 오미크론뿐만 아니라 델타 변이 때문에도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고 오미크론이 보다 더 확산을 하고 만약에 이게 병원성이 상당히 떨어지지 않고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추가적으로 이제 추가 접종이 반드시 필요하고 나중에 오미크론 백신이 나오게 되면 추가적으로 접종 받을 필요도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는데 네. 이게 앞으로 3개월 후에 개발이 완료가 돼서 국내에 들어와서 접종이 이루어지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단계 앞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적어도 기존 백신에 대한 추가 접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으로서는 기존 백신으로 추가 접종이 가장 필요한 시점인데 그런데 이 추가 접종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맞아요.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 분들 아직도 추가 접종에 대한 두려움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은데요. 그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일단 뭐 지금 단계에서 아마 2차 접종 때에 보통은 백신 접종을 맞으실 때 1차보다는 2차에서 조금 더 이상 반응 빈도가 높고요. 이런 경우에는 추가 접종 굉장히 꺼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2차 접종까지의 접종 완료율보다는 좀 떨어질 거라고는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2차 접종까지가 중대한 이상 반응이 없으셨다라고 하면 반드시 추가 접종, 그러니까 3차 접종을 맞으셔야지만 지금 상황에서 본인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 고령층 추가 접종률에 있어서요. 지역사회에서는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20%가 지금 안 되는 상황인데 요양병원 같은 곳은 거의 90%에 육박한다고 하거든요. 이 차이는 왜 발생하는 거죠? 요양병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적인 고위험 시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유흥시설 그리고 요양시설 그다음에 종교시설이 가장 대표적인 고위험 시설로 분류가 됐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적어도 하나 이상의 비교적 심각한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연령대도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취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방역 당국에서 접종을 독려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90%까지 도달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신 그 4개월이라는 간격이 있잖아요. 네. 요양병원이 좀 더 먼저 맞았기 때문에 4개월이 먼저 도래한 걸 수도 있는 걸까요? 지금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2개월까지, 그러니까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2개월 후에 추가 접종을 맞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요양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4개월로 단축이 되어 있습니다. 연령대랑 상관없이. 네. 이러한 부분들이 함께 반영이 되면서 이분들은 뭐 처음 먼저 접종이 이루어진 부분 때문에 항체의 지속 기간이 보다 이제 더 짧아져 가지고 돌파 감염이 일어나는 사례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연령대도 높고 기저질환을 갖고 계시다 보니까 2차 접종 완료 후에도 항체 생성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계속 돌파 감염이 발생을 했다. 그래서 방역 당국에서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을 추진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고령층에 대한 추가 접종 부분도 그렇고 청년층에 대한 이 접종 부분도 그렇고 조금 더 정부가 적극적인 설득 작업 그리고 논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 안전성, 그러니까 지금 현 단계에서 소아청소년들의 어떤 그 방역 패스랑 관련해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공정성이나 형평성 문제가 계속 작용을 하는 거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오히려 백신 접종을 높이는데 또 안 좋은 영향이 분명히 일정 부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백신 접종의 필요성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60대 이상 특히 이제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충분히 인지를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접종에 참여하신 부분이 있고요. 네. 방역 당국이 이러한 노력들을 계속 했을 때 소아청소년에 대한 접종률도 높아질 거다 이렇게는 보고 있는데 일단 보다 안전성이 높은 백신 접종에 대한 허가 진행 상황 현재 뭐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빨리 승인이 나서 보급이 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